최우선으로 경제정당, 실용정당, 바른미래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과 함께 통쾌하게 소통하는 우리 통로,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국감 이슈 통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예, 오늘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속 시원하게 진단하고 파헤치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 시사 토크. 예.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7번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회를 앞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MC를 맡은 저는 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와 함께 옆에서 어색한 박수를 보내주신 우리 바른미래당의 최고의 정책통, 예. 경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신 김성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악갑의 김성식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어김없이 나와주신 우리 청년당원 장지훈 당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지훈입니다. 혹시 의원님 앞에 거 방송 좀 보셨어요? 청구삼아라도. 잘 못 봤습니다. 바쁘셔가지고. 예, 워낙 바쁘시니까. 네. 예. 저희가 지금 조회수가 이제 얼마나 나왔죠? 한 만회 이제 넘었다고 어제 그러셨는데. 네, 18,200. 오. 이제 곧 있으면 2만회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최입의 의원이 이미 뜬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연예계 진출을 좀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기 게스트 때문인지 MC 때문인지는 아직 분석이 안 돼서 이후에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언론에서도 국감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미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국회에서 이뤄지는 국감을 또 가깝게 좀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이런 팟캐스트 계속 또 앞으로도 발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김성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정책에 특히 경제 분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현 정권의 총체적인 민생 난국이 초래되었다. 이 아마추어 경제 정책, 이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과연 우리 어떻게 해법을 또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그 모든 지혜를 모은 10대 병법서, 그 중에 이제 무경심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서 물료자 제1편 11장,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가 치실기본, 이제 치본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치본이라 하여 민생부터 챙겨라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국 민생이란 걸 챙기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될 민생을 위한 정치, 어떤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네요. 지난번에 우리 김동철 이제 의원님 모셔가지고 네네. 일자리에 경제 일자리에서 내용 좀 말씀 나눴는데,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각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감 때 다루는데, 이제 기재위에서는 기재부가 유일하게 그 관련 부처인가요? 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런 데서 이제 저희 기획재정위가 다루게 되죠. 다루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펼쳤던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실 텐데, 지난번 이제 그 대정부질을 하셨어요. 이번 주인가요? 네, 그죠? 예.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이제 세워놓고 네. 아주 너무 조목조목, 그리고 따지시면서 또 대안들을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내가 다 얘기했지 않았냐 이거 작년에 거의 혼내키듯이. 왜 그거 아직도 그거 반영 안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냐라고 엄청 혼내셨어요. 그죠? 혼을 낸 건 아니고요. 조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그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네. 정책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서민을 위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일자리 정책 같은 거는 아무리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지금 위원장이잖아요. 네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책을 잘못하면 지금 저소득층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또 이미 아세요. 이제 알바 자리도 줄어가지고 이제 네네. 아버지가 이제 용돈을 안 줘도 되던 걸 이제 용돈도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국민들은 다 아는데 문재인 정부나 경제 참모들이 네. 그걸 솔직히 시인하고 정책을 또 바꿔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 전환을 하면 네. 되는데 예. 고집을 계속 피우고 국민들한테 이론 강의하려고 맞아요. 하고 음. 또 급기야 통계청장을 잘랐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통계로 바꾸려고.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정책이 잘못인데 통계를 시비를 한다는 거는 이제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온도계 탓하는 거랑 비슷한 맞습니다. 거죠. 그런 데서 국민들이 좀 더 지금 열받고 계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조금 더 이제는 정책 전환을 제대로 좀 해라. 네. 라는 차원으로 그 김동연 부총리랑 대화를 나눈 거죠. 본회의장에서. 예. 그렇게 되게 몰아세운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김동연 부총리가 쩔쩔맸죠. 네. 너무 예. 맞는 말만 하셔버리니까 하시니까. 네, 반박을 할 수가 없으니 또. 그러니까 그 장면 보면서 한 수 좀 잘 배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오늘 저 얘기들을 귀담아 듣고 배워서 가는 것일까? 아니면 또 여전히 그 불통의 모습 그대로 네. 그냥 앞에서만 예 뭐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가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답답해요. 네. 우리 장지훈 씨는 어때요? 지금 이제 청년들을 뭐 일자리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알바하면서 용돈을 자기가 벌었다가 요즘은 이제 그런 알바 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20대 입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결혼을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월세를 버티다가 이제 시골 내려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20대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어떤 뭐 지수니 뭐 수치니 이런 걸로 하면은 약간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말하는 것 중에 그 2만 원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2만 원의 벽이라는 게 3만 뭐냐면 원은 아니고? 네, 2만 원의 벽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치킨값 제가 좋아하는 교땡 치킨의 네. 값이 1만 원대 후반에서 2만 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포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게 그 수치가 달라지는 거. 앞자리가 바뀌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킨에서 이제 민생이 힘들어지는 거, 경쟁이 힘들어지는 거를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뭐 그런 식으로. 영화 영화 보는데도 그치. 돈이 좀 올랐다는. 그렇죠, 네. 그 많이 만 원이 올랐네. 훌쩍 넘어가 버렸죠. 예. 원래 8,000원 하던 것들이 이제 12,000원, 14,000원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우리가 뭔가를 누리거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네. 어느 순간은 2장이 됐었는데 2장이 되고 이제 3장이 그 되고. 2장도 이제 넘어서서 계속 장수가 늘어나 올라가는 버리는 순간에 거죠. 그 벽을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장바구니 물가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뭘 살 수 있느냐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이제 거를 우리 청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죠. 치킨 치킨에서 민생을 느끼고 있는 민생을 겁니다. 느끼고 있는 네. 예, 아무튼 경제 특히 이 물가에 관련된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라는 것이 경제가 침체되고 안 좋아지면 물가도 잘 안 오르는 거거든요. 네. 이게 경제라는 것이. 근데 지금 또 물가의 상승률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경제는 침체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네. 이런 물가 문제까지도 이제 우리 서민들에게는 주머니가 얇아지고 물가까지 오르니까 더 팍팍해지는 삶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내용 좀 말씀드릴 거는 고용 악화로 지금 이제 정부가 설명하는 게 이 출산율을 한번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업종하고 이제 자동차 산업종에서 이렇게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지금 그 두 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실제 거기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러면은 이런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또 이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또 정부가 잘 대처해서 이런 고용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면서 또 국민들이 조금은 또 살 길을 열어주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과연 그런 거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이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산업 구조조정 2016년에 이제 조선업종 구조조정이 크게 있었고요. 올해는 GM 대우 때문에 자동차 쪽에 이제 업황이 안 좋다.
구조조정 필요하다.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네, 하여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일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중무장대 산업이라 그러죠. 조선,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쪽에서 그동안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네.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또 기술 개발을 충분히 하지를 못해서 경쟁력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네.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일자리 악화로 이어집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큰 우리가 쇼크를 그렇죠. 치렀고요. 자동차는 지금 점차적으로 말하자면 천천히 서서히 네. 지금 약화되어서 제2의 조선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가 표가 되고 생생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구조조정이 평상시에 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구조조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인구 문제도 인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5세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조금씩 준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해서 올해 32만 명 그래도 취업자 연평균 늘리겠다고 정부가 그랬거든요. 네네. 그거 할 때 그런 거 다 계산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자마자 그것이 10만 명 수준으로 아주 레벨이 다운돼 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에 들어와서는 3천 명, 5천 명 네. 이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실패가 단기적으로 쇼크를 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즉 구조적으로 고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쭉 전개되는데 네.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부의 조금 조급한 이런 정책들이 그 말하자면 아예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인구 탓하는 건 안 맞고요. 왜 안 맞냐면 실업률이나 고용률과 같이 비율 통계, 즉 네. 인구가 분모에 같이 다 들어오는 통계의 경우에도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인구 탓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정부가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민간의 다양한 경제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좀 인식을 제대로 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은 네. 결과적으로 뭐 일자리 몇 개 늘었습니다. 실업률이 얼마입니다라는 그런 통계를 배열하는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라 네네. 일거리 상황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떠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네. 거기서 어떤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또 기업들이 기존 산업의 경우에도 투자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네네. 또 새로운 일자리가 어떻게 생겨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거리가 생겨야 일자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실제로 일자리가 좀 제대로 생기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통계만 모으는 그런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라 네. 일거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생겨 나오는지를 관찰하고 그걸 위해서 R&D든 구조조정이든 혹은 뭐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이제 중소기업 경우에는 그러한 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문제라든지 또 대학생들 또 젊은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AI든가 자기가 평소에는 공부를 못 했는데 한번 이걸 제대로 도전하고 싶다 할 때 네. 정부가 그 인력을 제대로 길러주는 거죠. 음. 그래서 미스매치를 없애준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거리에 맞는 인력 양성과 또 일거리 자체가 새롭게 어떻게 생겨나오고 기존 산업에서도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되는가라는 것을 상황판으로 만들어야지. 제가 말할 때는 그 일거리 상황판이에요. 맞아요. 네. 일자리 상황판만 갖고는 잘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그런 일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세금으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가 쓸데없는 고집만 안 피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고집을 피면 국민들 이 말하자면 기분까지 다 나쁘게 만들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책 전환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고용에 나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일상적으로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망가져서 진짜 이제 죽겠다라고 넘어가기 전에 미리 진단이 돼가지고 이 기업이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겠다. 이런 이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일상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기업들 잘 진단해가지고 네. 위험하다 싶으면은 돈을 더 내든지 네. 아니면은 뭐 구조조정을 미리 해서 뭐 자산을 팔 게 있으면 팔게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꼭 다 그냥 꼬꾸라지는 직전에 이제 항상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 이제 막 누구도 돈을 못 넣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다 경제라는 게 음. 꼭 입에 그 말하자면 달고 네. 이런 사탕만으로 경제가 될 수가 없죠. 없어요. 네. 때로는 이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쓴 약을 투입을 하면서 몸 전체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경제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맞습니다.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도 별로 뭐 몸짱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평소에만 운동을 운동하는 해야죠. 이유가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체질이 건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혹은 A라는 산업은 어차피 시대에 안 맞아서 이제 B라는 산업으로 바뀔 때 그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네. 고용 안전망을 단단히 챙겨주면서도 인적 역량이 키워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이 평생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표시가 잘 안 나요. 안 나죠. 생색이 네.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한다 소리 못 듣죠. 저 일자리에 두 사람을 세 사람을 고용하면 한 사람 임금은 공짜로 또 정부가 주겠다. 그쵸,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정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강조하고 노력하는 현 정부의 의지는 존중합니다. 좋으나, 네. 그런데 이제 정책 방향이 이와 같이 일거리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어떻게 인적 자본을 그 일거리에 맞도록 길러주느냐, 네. 또 평상시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의 생산력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네. 높아지도록 하느냐, 그 다음에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맞는 이제 새로운 길, 안 가본 길이잖아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 벤처를 중심으로 기업 활동들이 벌어지고, 거기서도 새로운 그 일거리가 만들어지면 또 일자리도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요런 좀 종합적인 처방을 해야지, 뭐,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면 뭐가 그러니까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순간- 하면은 이제 그게 결국 시장을 통해서 이제 고용을 줄이는 네. 그런 결과로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중에 이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자리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 일자리 미스매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상 교육받은 것만큼의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일자리에 가기 위한 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고. 그렇죠. 저번에 저희가 이제 폴리텍 대학이라고. 아, 그때 최 의원님 같이 갔었죠. 장에서 예. 이제 같이 우리가 현장 방문하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진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대학이었고 네. 심지어 그 대학은 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온 분들이 오히려 그렇죠. 네. 새롭게 기술을 배우러 오신 그런 것들이 진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있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 또 막상 그런 거에는 이게 돈을 투자를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네. 다른 데다가 돈을 저희가 쓰고. 올해 국감과 예산 그 과정에서 네. 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집중하겠다라고 그때 약속도 드렸었던 바 있었습니다. 귀양 나온 김에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뭐 최희비 의원님도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17년도, 18년도에 이제 예산으로 넣었던 일자리 예산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넣었던 예산 중에 네. 막상 결산을 해보면 네. 집행이 뭐 30%밖에 안 된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뭐 일자리 안정 자금도 뭐 억지로 나중에 해서 이제 3조 투입한 것 중에 뭐 2조 정도 현재 쓰일까 말까 하는 상태고 추가 고용 장려금 뭐 이런 거 예.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3명 쓰면 한 명분 임금은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은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데 자꾸 예산을 넣기보다는 고용보험의 질을 높여서 일자리에 있다가 불가피하게 그 공장이 뭐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됐거나 했을 때 이제 실직에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 실직자들에 대해서 좀 고용보험을 좀 제대로 올려주고 네. 또 이 고용보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든가 자영업들이 많잖아요. 네. 이분들은 뭐 잘리거나 문 닫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실업 상태 때의 그 지원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렇게 고용 안전망 예산하고 네. 그 직업 훈련 예산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일자리로 안내하는 이 프로그램에 돈이 쓰이지 네. 우리나라처럼 뭐 직접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그런데 돈을 많이 쓰는 나라는 없어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효율 없는 사람한테 일부러 돈을 약간 지어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하여튼 정부도 이 그 재정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예산을 그 일자리 지원한다면서 어떤 걸 하냐면은 고용을 하면은 그 고용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임금을 보전시켜주겠다고 기업에 줘요. 또 그 기업은 그렇게 고용을 했으면은 또 고용했다고 세금 공제를 해줘요. 네네.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데 생각해 보면 기업이 그 혜택 결국 혜택은 부분인데 네. 임금이 100이 나가는데 뭐 이 혜택 저 혜택에서 한 30을 30을 보전 받는 데서 그거 받으려고 사람 뽑는 거 70을 아니잖아요. 더 쓰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그럼요. 그런 예산. 어차피 뽑기로 맞아요. 한 데다가 뭐 네. 조금 지원이 네. 가는 정도예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일자리가 늘지가 늘지 않죠. 않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점점 이제 그 깊이가 점점 좀 더 깊어지는 듯한 들어가는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통, 정책통. 아닙니다. 네. 최희배 의원님께서 지금 과장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원래 그 SNS에서 저희 팟캐스트가 좀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전에 물가 얘기도 좀 잠깐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급격하게 인상시킨다고 했을 때 바로 드는 생각은 이건 분명히 물가 인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거다. 없을 거라고 네. 했었는데 그 얘가 예전에 소주가 네. 그 50원인가를 원가를 올렸어요. 네네. 이제 소매점에 가는 게. 그랬더니 소매점인 식당에서 그거를 50원만 올리는 게 아니라 500원, 1000원이 올라가고. 그렇죠. 500원, 1000원이 올라가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 단가가 조금만 올라도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단가를 안 올리고 있었던 그 이제 소매점들이 네. 그 계기로 올리게 되거든요. 올리게 그러면서 되고. 물가 상승이 이제 그때 크게 되는 거다라는 걸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뭐 꼭 물가 올랐냐 안 올랐냐 뭐 이걸 분석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희배 의원님, 우리 이제 뭐 최저임금 논의는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아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이제는. 다 네. 아시고 음. 이제 이 정부가 정책 전환을 잘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를 제대로 하고 고용 안전망을 잘 갖춰주는 거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장려 세제라고 EITC라고 하는 네. 전 세계에서 쓰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네. 그거를 잘 활용하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정말 요즘 제가 좀 못마땅하다고 할까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현 정부에서도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이다, 뭐 이거 갖고 뭐 이론적으로 옹호하는데 바쁘고 제1야당도 기승전 뭐 소득주도 성장 비판에다가 기승전 최저임금 비판이거든요. 무조건 막무가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의 현실을 좀 제대로 살펴보고 문제점의 핵심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자꾸 그 언저리에 이론적 논쟁에 빠져 있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쟁으로만.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뭐 이 이야기 소득주도 성장 그건 뭐 별 이론적인 근거가 취약한 거니까요. 네. 예, 뭐 그거 갖고 또 좀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재미도 없는 얘기고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고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가 만성질환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요 만성질환의 본질적 내용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97년에 이른바 IMF 외환위기 맞았잖아요. 네. 비유하자면 그때는 이제 급성질환이 온 거예요. 급성 쇼크가 온 거고 지금은 이제 몸이 뭐 도처에 말하자면 고지혈증, 당뇨, 뭐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영양결핍, 그다음에 근육 부족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제 문제들이 쫙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하나씩 살펴야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국민의 삶도 좋아진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론에 갖고 있는 문제식 핵심은 그래도 분배가 중요하다. 네. 복지도 한번 해보자. 네. 내수도 한번 챙겨보자. 이런 정도 문제의식은 그건 괜찮은 문제의식이에요. 네. 이걸 이제 성장론이다 이러고 나오다 보니 이제부터 일이 꼬이고 네. 정책이 막 한쪽으로 쏠리고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 분배 잘하고 복지 잘하고 내수 챙겨보는 것은 어느 정권이나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건 해보되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의 저성장, 저생산성,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이와 관련된 우리 경제 구조적인 만성질환의 문제를 좀 제대로 살펴서 좀 종합적으로 정책을 하자, 미래 대비도 하자. 저는 이제 이것이 제 문제의식이고 이거가 안 되고 자꾸 기승전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맨날 머리채 잡고 이런 논쟁하는 거 그것도 뭐 저는 좋게 안 보입니다. 그것도 소모적이죠. 예. 우리 댓글을 보니까 역시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경제통 김성식 의원이 요새 놀아줘 사이다 노래 진짜 끝내줍니다. 그 노래 많이 들으시죠. 정말 그거 끝내줍니다. 예. 저보다 뭐 예. 노래가 훨씬 좋은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고 또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관악구 우리 국민분도 와서 시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예.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굉장히 댓글이 활발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또 김성식 의원님 또 말씀 지금 쏙쏙 들어온다니까 자 강의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혜리님은 예. 정의당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소수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국회에서 역할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그래서 약간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과는 별개로 네. 좀 진보적인 정책을 얘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스스로가 진보임을 자임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의당하고는 너무 안 싸우셨으면 싶긴 한데 너무 그냥 제가 불필요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저기 우리 임효진님이 그 주택 정책, 금리 정책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지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네. 이게 전국적인 건 아니에요. 이 서울 특히 강남 등의 일부 지역에 대한 그 문제인데 네. 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맞춤형으로 딱 이렇게 뭔가 정책들이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좌절감.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갖는 것은 포기해야 돼. 생각도 못하는 네, 이제 그런 일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경제 정책 중에 이 부동산 정책은 또 금융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크게 이제 경제의 어떤 또 뭐랄까 이렇게 띄우기를 위해서는 또 부동산 시장이나 뭐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많이 건드는데요. 우리 또 김성식 의원님께서 이번에 국감 때 혹시 이 부동산 정책 지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이거 어렵습니다. 예. 지훈 씨는 뭐 언제쯤 집사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제 선택으로는 이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친구 세대는 집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뭐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저희의 손을 떠났고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들이 얘기하는 게 나 이제 고향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저부터 이게 뭐랄까요? 솔직히 제가 집이 없어요. 전세세요? 전세냐 월세냐는 건 묻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자관 집이 없는데 네. 역시 저는 몰랐는데요. 요즘 똘똘한 한 채, 이 똘똘한 한 채가 진리였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동산도 아파트도 큰 틀에서 보면 수요 공급으로 이루어진다라고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요 아파트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종이컵이나 뭐 이런 과자처럼 그렇죠. 시간도 오래 필요하고 걸리고. 토지도 확보하고 하는 예. 거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수요 공급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정부는 그 수요 중에서도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가 강남, 예. 혹은 다주택자, 예.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뿅망치를 딱 들고 뭐 투기 조짐이 모이면 투기 지역이다, 조정 지역이다 해서 거기에는 복잡합니다. LTV, DTI를 뭐 적용을 더 많이 하니 적게 하니 대출 규제를 뭐 어떻게 하니 저는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뿅망치 들고 다니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전체 수요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뿅망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금 우리나라 대출이 소득 대비해서는 너무 많은 대출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원리금 상환 대출만 저는 대출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3년 거치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3년 돌아오면 또 이자만 내다가 또 갈아타고 네. 또 이자만 내고 이런 거는 왜 미국발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네.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서브프라임이에요. 불량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금 안 갚고. 예. 그래서 저는 뭐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원리금을 함께 갚는 대출 제도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소득을 대비해서는 대출이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조금 더 제한하는 거. 네. 다만 이제 담보 대출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또 너무 빡세요. 예. 뭐 40%만 하라, 그렇죠. 50%만 LTV. 하라, 예. LTV잖아요. 예. 담보 대출에서는 대비해서는 저는 조금 더 대출을 해줘야 해주고.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급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부동산 네. 문제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예.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08년에 터질 때 그 비율이 125%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160%입니다. 와.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때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어떤 때는 금리를 낮춰서 말하자면 시장의 경기가 너무 뜨겁지 않게 혹은 예. 너무 차갑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가령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커져서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에서 예. 어느 핏줄에서 말하자면 고혈압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이 말하자면 딜레마에 빠져버리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예. 저러지도 못하게 예. 막혀 있는. 뿐만 아니라 소비를 하려면 음. 뭔가 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다 뭐 친구들 그 선배들 보면 특히 아파트 산 사람들은 전부 이제 가계부채를 머리에 이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싼 거 안 사주는 거고 네. 또 뭐 위축이 되죠, 만약에. 그렇지, 소비에 회식 있어서. 3번 할까 한 번만 한 하는 번만 거고 하게 이렇게 되는 되는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있냐면 그 부동산의 큰 문제를 안고 있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아주 발목을 잡는 역할도 하고 있고 네. 소비도 못 일어나게 소비도 즉 위축되고. 경제의 활력을 매우 다운시키고, 줄이는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표가 안 돼. 네. 가계부채를 맞아요.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말은 대출을 조금 준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왜 대출을 안 해주냐는 국민들의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대출이 많으니까 소득 대비 대출은 조금 줄이자. 제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면서 욕도 먹어야 되거든요. 인기 없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거시 정책으로 아까 금리 정책이든 다양하게 써 나갈 수도 네네.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가계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이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 부동산을 잡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새 정부 들어서 생산내는 일만 하다가 가계부채 줄이는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 안 줄인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지금 뭐 우리 명목 성장률이 한 4% 조금 예. 되는데 예. 지금 8% 정도의 가계대출이- 새 정부 들어와서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득보다 한 거의 2배 가까이 가계대출이 대출. 증가했다는 것은 비록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증가율이 약간 줄긴 했지만 아직도 엄청난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네. 그래서 IMF나 국제기구에서는 이거 한국의 최고의 리스크는 가계부채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 현 정부가 이렇게 생색 안 나지만 네. 미래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리스크를 줄여놓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금 당장은 요거 더 먹을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약간 입에 쓴 보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요거를 얻어먹을 수 있는 용기. 예. 근데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야당 할 때 그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네. 그때 DTI, LTV 이 비율을 엄청나게 그냥 완화해가지고 그때 대출이 갑자기 가계 대출이 늘어났죠.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때 엄청 비판했어요. 저도 네.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말 되냐? 말이 저도 막 되지. 비판 엄청나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면 그거 비판했으면 비판해서 고쳐야지. 그만큼 네, 고쳐야 고쳐야죠.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욕먹을까봐 이걸 안이한 정도로밖에 대처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왜 제가 자꾸 이 가계부채 문제를 강조하느냐면 이 자체로 만약에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국은행이 따라서 금리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그 가계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 있어서 가령 금리가 1% 올라가면 이자가 9조 원이 늘어나요. 네. 네. 그럼 내가 9조 원을 집에 살림살이로 써야 될 돈을 은행에다가 은행에다 줘야지. 갖다 갖다 넣어야 줘야지. 줘야 네.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갖는 이 경제적 수요 위축 효과나 혹은 그 중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사람들, 다중채무자들 네. 이런 분들 중에는 부도가 날 수도 부도가 날 있잖아요.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은 잘 대응해야 된다. 우리 체질 개선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이게 소비를 위축시키는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나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막상 그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맞다는 게 보여지고 있죠. 많은 그러니까 이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되는 지금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서 어떤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책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감 때 또 조목조목 지적되고 네, 네. 방향을 저희가 이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작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인상 팍 쓰면서 이제 투기는 꼭 잡겠습니다. 예, 네. 그랬죠. 뭐 집값은 반드시 잡겠습니다. 잡겠네. 이렇게 했는데 1년 후에 비슷한 가닥의 정책인데 강도만 높여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파리 대책이라고 하는 작년의 대책이 안 먹혔다는 네. 걸 의미하고 아니 안 먹힌 정도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로 쏠리면서 진짜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 다 돌게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왜 파리 대책 형태로 접근을 하면 부동산 정책이 안 되는가?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사고하고 네. 그리고 정책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없이 그때 했던 뿅망치 방식의 정책을 강도만 세게 해놓으니까 지금 거래 위축으로 나타나지 집값을 잡은 게 아닌 거죠. 큰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어린애 같아요. 좀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려고 하고 하는 거 그거보다도 보니까. 뭐 뭔가 이렇게 필이 꽂혀 있는 과거의 정책 한번 네. 했던 그 아, 방향에 그런- 예. 그걸 계속해서 옳다는 것을 무슨 오기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맞을 때까지 한번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버텨볼래 뭐 이런 건데 국민하고 그게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립하고. 저는 이제 투기하는 사람과 음. 일반 국민을 일부는 분류가 가능합니다. 뭐 떴다방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꼬셔갖고 휴대폰에다가 뭐 매물 좋은 거 있습니다 오라 그랬고 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네. 명료한 투기꾼이죠. 그쵸. 네, 잡아야죠. 그러나 그 투기꾼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과연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하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훈 씨도 나중에 집 살 때 있잖아요. 네네. 아, 내가 살기 좋은데 뭐 집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집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까? 그래도 좀 버텨줄까? 그렇죠.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아도 네, 재산이 또 그래도 늘어야 되니까는.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죠. 투기예요, 아니에요? 투기가 아니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살 때 자산 가격을 고려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을 사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랑 그런 의미에서의 투자적 수요를 이렇게 완전히 발라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아예 이게 분리가 안 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을 잘 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집 가진 사람은 더 좋은 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이 욕구 네. 이거를 충분히 인정해 주면서 네. 그런 주택 후생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해야지 뭐 집값을 어느 수준으로 정부가 어떻게 행정 만능주의로 꼭 잡아내겠다. 가령 뭐 평당 뭐 1,000만 원이면 괜찮고 평당 1,200만 원이면 안 안 되고 괜찮고 뭐 이런 거. 그 기준이 뭐냐고요. 없죠.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러다가 1시간을 저희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예, 제가 꼭-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뭔가 아, 전 예. 여기서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지금- 말을 보태지도 못하고 이거 감탄을 듣다 하고. 보니까 계속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거 왜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멈춰가지고 잠깐 멈췄는데요. 예, 또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이제 쭉 들은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이 작년에는 되게 크게 이슈됐던 게 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그 논쟁이 없는데 바로 뭐냐면은
핀셋 증세, 예, 찔끔 증세, 뭐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했고, 실제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죠. 복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복지를 확대를 했을 때 이 복지를 누구 돈으로 할 거냐?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거 증세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또 저희 당의 유승민 전 대표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증세 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작년에 그 핀셋 증세가 있었고 아예 올해는 증세안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우리 또 김성식 의원님께서 작년에 그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해서. 예. 경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이나 또 근로자나 다 좀 혁신을 해서 네네. 그 경쟁력을 계속 높이는 거, 네. 생산성을 높이는 거가 한 축이고, 혁신설계. 또 다른 한 축은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하시는 분도 생기고 실직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 복지를 좀 제대로 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나라가 살게 해준다. 네. 나는 이 확신을 주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네요. 최저임금이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다, 무슨 주도 성장이다, 이런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복지가 튼튼해야 좀 혁신적으로 가보자, 경쟁력도 높여보자는 주장을 할 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안심하고 갈수 그렇죠. 있죠. 내가 혹시 뭐 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잘못되더라도 고용보험 제대로 나오고 애들 학비 적어도 그렇죠.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도 새로운 직업 훈련으로 가서 더 좋은 직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복지는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뭐랄까 그냥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각에서 복지를 늘리겠다 그러면 무슨 퍼주기 하냐. 포퓰리즘이나 뭐나.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대한민국은 복지 시스템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나라고, 정부의 재정이 소득 분배로 작용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복지를 할 때 표만 의식해서 뭐다 이렇게 그때 네. 그냥 표만 의식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복지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뭘 우선순위로 뭘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전달 체계도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또 이 정부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민했던 게 복지 재원이잖아요. 네네. 결국은 뭡니까? 복지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죠. 세금이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금과 같은 부담금들이고. 그렇죠. 저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적어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산층들부터는 조금씩 세금을 냅시다. 네. 부자는 더 내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하면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한번 복지를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왜 중산층도 세금을 더 걷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일부 부자만 증세를 했어요. 네. 일부 부자만 증세를 하면 기분은 좋지. 나는 내 돈 안 나가니까요. 지훈 씨는 세금 더 안 내도 더 증세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부자 몇 명 이렇게 증세해봐야 끼케야 2조. 네. 해봐 효과가 그거밖에 안 나요, 소득세의 그렇다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네. 재원이 부족하게 하다고. 이것도 제가 아주 맥시멈으로 봐준 겁니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그거는 복지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한 방 쏟아붓는데 3조인데 네. 기초연금 어르신들 제대로 올려주려면 10조가 들어가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얘기잖아요. 금액이죠. 근데 이 정부가 그렇게 좀 제대로 증세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핀셋 증세를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지금 인기도 좀 떨어지고 정책 추진력도 떨어졌는데 좀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예. 그 증세를 더 하자고 할 수도 그래도- 없을 거고.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국민들이 그걸 잘 알아요. 복지도 찔끔 복지하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복지가 찔끔 복지 정도가 되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사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혁신이 혁신을 안 해 되면- 나가겠다는 국민적인 이런 분위기가 안 생기잖아요. 음. 안타깝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어요. 찔끔 과세는 결국 찔끔 복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계속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제
중부담, 그렇습니다. 중복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더 부담하되 다 같이 같이 복지를 또 누리면서 그게 뭐 말씀하신- 통계적으로도 설명할 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예. 20%거든요. 네. 예.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25%가 약간 넘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25까지 당장 가는 건 힘들지만 그렇죠. 뭐 한 22까지는 이 정부에서 가보자든가 음. 그럼 세금이 전체적으로 한 50조 가량 더 늘거든요. 그럼 네네. 그걸 맞춰서 그럼 어떻게 복지를 해보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한꺼번에 가는 게 점진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포함한 국민 부담률. 네. 예. 지금 우리나라가 25 조금 넘어요. 한 27쯤 뭐 예. OECD 평균이 다 33 뭐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담을 더하면서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나라가 걱정 안 하도록 이웃,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꾸로 안 다니도 안 다니도록. 되도록 음.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당당히 갔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게 이제 또 그 정치권이라는 게 선거를 앞두면은 이렇게 그렇죠. 진짜 또 표심에- 표심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집권하자마자 초반에 지지도가 했어야죠. 한 80% 넘어갔었잖아요. 올라갔을 문재인 때. 대통령이 한 80%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또 경제 여건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그때 좀 제대로 그때 했어야 했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그게 약간 그 도취돼가지고 지금 타이밍을 뭐 놓쳤네요. 정책적으로 몇 개 지금 좀 말하자면 잘 못된 게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긴가민가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새로 꺼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 그 순서가 제대로 정리가 되고 펼쳐졌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가계부채 보면 문제 제대로 좀 이렇게 증가율을 대폭 감소시켜 놓는가 하고 네. 증세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좀 그 전반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편 증세를 하면서 부자에게는 더 많이 내게 하는 누진 증세를 이렇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안 한 거는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참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뭐 저번 달에는 보니까 뭐 민생 경쟁 때문에 지지율이 49%막 밑으로도 곤두박질 쳤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니, 그런 게 걱정이에요. 지금 지지율 뭐 오늘 뭐 60%인가 다시 뭐 회복하고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평화 모드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죠. 이렇게 북한- 효과인데 솔직히 말씀하신 그 9월 초에는 경제 문제가 안 좋으니까 네네. 그때는 5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네. 상황이 또 처해지고 이게 진짜 나라를 이게 생각해서 잘 정부가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소득주도 성장론과 같은 그런 저 사변적인 이론 방어에 몰두하지 말고 네. 그냥 편하게 경제 현실을 지켜보면 네. 지금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럼 그게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뭐 현 정부 책임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그 예전 정부들이 전 뭘 잘 정부에서. 못해서 네. 누적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나 가계부채나 다 그렇죠. 쌓여왔던 네, 거 아니에요. 왔던 거죠. 네네. 예. 그럼 그런 걸 같이 안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좀 너무 사변적인 그런 데 좀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남아있는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기존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한 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미래 산업의 경우에 네. 또 미래 신기술 플랫폼 경제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쪽 부분을 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은 좀 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있는 같아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경제 참모들이라든가 또 여권 전체의 분위기가 예. 아직 좀 예전 좀 산업화 시대 때의 그, 예, 너무 그 대립적인 관리, 발상들 예. 그때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인 발상들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말을 나온 김에 하나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재벌 이런 데서 하청 단가 후려치고 기술 탈취하고 네. 이거 다 바로 잡아야죠. 일감 몰아주게 하고 네. 저는 이거 진짜 용서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때로는 협력적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예전과 달리 기업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을 기술을 사오거나 M&A에서 내부 혁신 역량으로 만드는 이른바 개방적 혁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서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세돌한테 이세돌 그 국수를 꺾었던 그 알파고 알파고. 알파고 만들어서 딥마인드 팀마인드를 인수했죠. 4천억에 샀단 말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구글이 못 가졌던 AI 기술을 이제 기계와 하는 거죠. 자기 학습 예. 이걸 그 기술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구글이 그냥 하려고 그랬으면 그냥 베끼고. 굳이 하세요? 네. 세월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대기업이 이렇게 스타트업, 벤처기업에서 나름대로 신기술이 나왔을 때 네. 스타트업도 이걸 빨리 기술을 팔거나 인수를 해서 다른 역할을 해야지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국제적인 무슨 영업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경우 이 이른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규제를 열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벤처 스타트업에서 M&A나 투자, 네. 특히 이제 이 CVC라 그러는데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대기업에 허용을 해줘야 이제 그 벤처 기업에서에 대한 투자들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일자리는 벤처기업 자체에서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너 명이서 머리 짜내갖고 프로그램 짜고 컨텐츠 만들고 하는 그 단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른바 스케일업이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화돼서 양산을 하거나 예. 제도 시판할 수 있는 단계 때 일자리가 팍 늘어나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개방적인 혁신이 중요한데 대기업에 대해서 옛날 개념으로의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는 그거대로 또 하되 하되 이렇게 그 개방형 벤처 혁신. 캠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나서서 스타트업과 개방적 혁신을 위한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좀 풀어주는 이런 좀 새로운 발상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일거리가 생겨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일거리는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했던 그 새로운 개발이 어떤 대기업의 어떤 영업망과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스케일업 될 때 네네. 이제 일자리가 막 늘어나거든요. 아이고, 지금 거의 1시간이 다 그만하자. 돼갑니다. 자, 앞에서 1시간 갈까요? 이랬는데 제가, 아니, 끝낼게요. 이랬는데, 근데. 저는 완전히 지금 그냥 지금- 수강생 모드로 지금 경제 막 공부하고 점점 있습니다.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오늘 지금 1시간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렇게 벤처가 정말 대기업들과 또 같이 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규제들의 혁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규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네. 이 규제를 과감히 좀 벗어서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 이제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원칙을 정하자고요.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거는 네. 규제 막 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외의 거는 좀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면서 예.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예. 어떤 가능성이 나올지 그렇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지. 풀어놓고 그러니까 이 나가는 4차 거죠.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성공할 것과 실패할 거를 미리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성공할 만한 데다가 자원을 확 확 몰아가지고 몰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예. 근데 지금 제가 대기업 임원이나 벤처 하는 후배들 만나보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이런 시대에 그런 개방적 혁신이나 또 이 혁신 생태계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네. 전환하는 건 중요하죠. 중요해요. 우리 임유진 씨가 저기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복지 정책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다면 조세정을 낮출 수 있다라고 빙고 말씀해서 맞는 정답입니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정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니, 나는 국민 여러분에게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겠습니다. 생색내는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정부가 하게 예. 되면 우리 임효진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거꾸로 모든 걸 불신하게 되는 불신하게 거죠. 되는 예, 거죠. 안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 써봤자 나 돌아오지도 않는데 내가 돈 왜 그렇죠. 써야 되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경제 정의 실천,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네. 이제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되고 뭔가 그리고 정부도 아까 복지 전달 체계, 그 낭비를 줄여가지고 정말 돈 그 국민 세금 알뜰하게 제대로 쓰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당연히 그게 결국은 다 나에게 온다라는 이제 믿음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짚어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혁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규제 완화까지. 그래서 말씀하신 규제 완화 먼저 좀 풀어주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자. 그래서 이제 우선 허용, 이제 사후 규제 이 방침으로 우리가 지난 8월, 9월에 국회에서 많은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들을 좀 통과를 시켰는데 좀 부족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지만 나머지는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법을 만들어 보니까 자꾸 거기에 단서 조항이니 뭐 고려 사항이니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막상 그 법들이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를 발휘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 말씀을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네. 싶은데 카메라에 대고 가까운 시간에 이 네. 감사원장과 한번 이렇게 음. 점심을 같이 하시면서 지금도 뭐 감사원이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는 하지만 예. 뭔가 이 규제도 좀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혁신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한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를 안 하는 하는 공무원. 공무원을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아니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감사원장과 식사를 했어요. 네네. 지훈 씨가 감사원장이고 네, 감사원장입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네. 같이 이렇게 이제 네. 밥 먹고 사진 탁 찍고 네.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원장에게 진짜 그 적극적으로 규제도 이렇게 풀고 또 우리 그 이런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보호해주고 네네. 괜히 옛날 규정 찾아가지고 모든 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오히려 감사받아라. 네.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저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 정부가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좋은 신호, 뭔가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새롭게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하려는 게 정부로부터 장려받구나.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죠. 네. 분위기가 쫙 만들어지는 게 저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인권 대통령이다. 네네. 또 민주주의는 좀 이렇게 정말 예전에 박근혜 정부랑 달리 이렇게 잘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막혀 있어요. 네. 말로만 빅데이터 경제라 그러지 뭐 빅데이터가 대한민국에 있나요? 뭐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할 때 가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인권 대통령으로서 익명정보, 가명정보는 좀 이렇게 활용을 하게 하는데 이걸 또 조각 맞추어서 개인정보로 완전히 다시 만들어내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엄벌하겠다. 철퇴를. 나를 믿어달라. 음. 내가 인권 대통령 아니냐. 네. 그리고 만약 국정원 같은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악용해가지고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일이 생기거나 감시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거 진짜 좀 없애버리는 박살 내겠다. 거죠. 네,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박근혜 리더십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익명화되고 가명화된 정보는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빅데이터가 생길 수 있게 그래서 빅데이터와 데이터의 인터랙션이 있어야 데이터의 교환이 이렇게 있어야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AI 그래서 같은 가능한 거잖아요. 스마트 시티다 이거 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물꼬로서 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개인정보. 그런 물꼬를 한번 터주시고 국회도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그걸 한번 하면 우리나라도 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 시간을 채웠습니다. 결국 대단시간이 돼버렸네. 우리 김성희 의원님이 오늘 너무 많은 그 꼭지를 너무 깊게,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진짜 아마 이 프로를 정부 경제 당국자들이 보면은 많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하게 쉽게 풀어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설명해 주셔서 이거는 저희가 그 유튜브를 USB에 담아가지고 각 정부 부처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이제 저희가 좀 정리 요약을 하자면은 아무튼 지금 정부가 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좀 듣고 쓴소리도 들어가면서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지금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아쉽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용기가 부족하다. 네. 그건 거꾸로 말하면 좀 비겁하다. 비겁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용기를 내서 네. 할 수 있는 걸 하자. 지금 좀 쓴 몸의 보약이지만 쓴 약도 좀 먹으면서 우리가 체질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대한민국은 계속 가는 거니까 그렇죠. 뭐 정권은 뭐 기간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가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지금 정부가 좀 힘을 그렇게 그런 쪽에 힘을 실어달라. 그리고 계속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런데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고 좀 쓴소리를 할 테니까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까? 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찰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라고 해서 항상 오를 수는 없고요. 저희도 늘 이제 저희를 돌아보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굳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정책을 초장에 조금 말하자면 정책 조합이 잘 못돼서 일부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거를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워진 거 또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우길 때, 계속해서 우격다짐하고 아전인수하고 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고 현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도 할 수 없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경제 현실을 잘 지켜보고 바꿀 거는 좀 제대로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설명할 것은 충분히 설명하고 또 표 되는 거 표 안 되는 거 다 정책이라는 게 다 중요한 건데 너무 국민을 조금 이렇게 생색내기만 국민들이 좋아할 거로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네. 좀 제대로 정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국민들의 중요한 것 바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정책 전환할 시간은 또 많이 남지 않은 거죠. 변화가 이 가을에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 마지막 마무리까지 우리 김성식 의원님 역시 경제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깔끔하게 최고 이런 해주셨습니다. 말을 빼세요. 예. 아니, 우리끼리는 여기서 해도 되는 겁니다. 최고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말이니까요. 내일은 이제 주말은 쉬고 8일 월요일, 다음 주 8일 월요일 날 마지막 이제 7번째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의원님 모시고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등의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